이것이 아니었으면 장원은 없었을 것이야. 남편을 장원급제시킨 것도 가문의 살림을 일으킨 것도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난 이 밤 아무도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3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이 여인은 3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부인, 3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일개 계집이 감히 대군의 앞을 막겠다고?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이, 가족에게 비웃음을 당했던 여인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섰습니다. 내 칼에 몇 목숨이 묻었느냐? 세상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한 여인의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시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대표 고전소설 박시부인전을 각색한 이야기로 원작의 인물과 줄거리를 살리되 여러분이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장면과 대사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라오며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게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지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못난 며느리의 첫날 밤. 때는 바야흐로 숭정연간 세조조 때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골목 안쪽에 이득춘이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벼슬이 높지는 않았으나 집안이 반듯하고 가풍이 어질기로 소문난 양반가였지요. 이 대감에게는 남다른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부부가 절을 찾아 100일 기도를 드리고 이름난 약을 구해다려 먹기를 수년. 하늘이 끝내 마음을 돌렸는지 늦가기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시백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고작 나이 서너 살에 천자문을 떼고 대여섯의 사설을 줄줄 읊었습니다. 15 무렵에는 한양 안팎의 선비들 사이에서 이대감댁 도련님은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풍채도 의젓하고 예법도 발랐습니다. 이득춘으로서는 늦게 얻은 보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의 혼처를 잡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백의 이름이 오르내렸지요. 어느 판서댁에서 어느 참판댁에서 슬쩍 혼담을 넣어보았으나 이득춘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지요. 주위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득춘은 아들의 혼사만큼은 하늘의 인연을 기다리겠노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 인연은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날, 행색이 남루한 사내 하나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삼배옷의 집신, 머리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하인이 문전에서 가로막으려 했으나 사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금강산에서 온 박처사라 하오. 이대감께 여쭐 말씀이 있소이다. 이득춘은 박처사를 사랑채로 드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이인데도 두 사람은 마치 수십 년 벗처럼 장기를 두고 바둑을 놓으며 해가 기우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장기를 두는 박처사의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었지요.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판 전체가 뒤집어졌고 이득춘이 세수 앞을 내다보면 박처사는 이미 5수를 읽고 있었지요. 뜰에서 마주 앉아 약초를 다루는 솜씨를 보여줄 때는 마른 풀잎이 손끝에서 향기를 피우는 듯하였지요. 이득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해가 서쪽 담 아래로 내려앉을 무렵 박처사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소인에게 딸이 하나 있사온데 도련님과 인연을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뜬금없는 청혼이었고 이득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집안도 규수의 됨됨이도 나이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나 하루 종일 곁에 서본 박처사의 신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의 눈에 박처사는 분명 범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핏줄이라면
처사 어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잡으시지요. 이득춘의 대답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시백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채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 가마가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이 매우 깊었지요. 한양에서 꼬박닷새를 달려 골짜기 끝에 다다르니 소나무 아래 소박한 초가 한 채가 나타났지요. 마당에는 이름 모를 약초가 가지런히 널려 있었고 공기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박 처사가 시백을 맞았습니다. 시백은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으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정해준 혼사라지만 신부의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채 가마를 탔으니까요. 혼례는 간소화돼 예법에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전할례를 올리고 서로 절을 나누고 표주박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초가집 마당에 놓은 초래상 위로 금강산의 바람이 가만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날이 어두워졌으며 신방에 촛불이 켜졌지요. 시백이 마른 침을 삼키며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방 한가운데에 족두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신부가 보였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다홍치마, 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지요. 시백이 천천히 손을 뻗어 족두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족두리를 들어 올리던 시백의 손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한없이 커진 시백의 동공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한번 달싹거렸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시백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만 살짝 떨리고 있었지요. 시백은 족두리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지요. 한양으로 돌아온 뒤 시백은 안채의 발을 끊었습니다. 새 며느리를 보겠다며 안채로 모여든 식구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휘장을 걷자마자 얼굴을 돌렸고 하인배들은 마당 한쪽에 모여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애구머니나 저런 상이 세상에 있다니. 도련님이 어찌 저런 혼사를 하셨을꼬.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지겠구먼. 소문은 담장을 넘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대감댁 며느리가 사람 같지 않게 못생겼다더라.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이웃 양반가의 안방에서도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박 씨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무엇라 하는지, 남편이 왜 방에 오지 않는지, 시어머니의 한숨이 어디를 향한 것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이를 악물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고요. 다만 어느 저녁 박 씨가 시아버지 이득춘을 찾아가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후원의 작은 당 하나만 지어 주십시오. 소부가 그곳에서 지내겠습니다. 식구들께 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사옵니다. 이득춘은 한참을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후원 깊숙한 곳, 대나무 울타리 안에 작은 기와집이 올라갔습니다. 박 씨는 그곳에 피화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를 피하는 집. 그 이름 석자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화당의 문이 닫히고 안에서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울었는지, 바느질을 했는지, 아니면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는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2장 비화당 홀로 서다. 이른 새벽 비화당의 첫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안채에서 보내주는 밥상은 따로 없었습니다. 찬물 한 사발과 보리밥 한 덩이가 문 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하인이 가져다 놓은 것인지 누가 시킨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밥상 위에 수저가 하나뿐이라는 것이 이 집에서 박 씨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밥을 먹고
마당에 물을 깃고 방 안을 쓸었습니다. 대나무 울타리 너머로 안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안채에서는 박 씨가 없는 것처럼 날이 갔습니다. 시백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었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가끔 하인 하나가 후원 쪽을 힐끔거렸지만 누구도 피화당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득춘이 안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대궐에 나아가야 하는데 조복이 없었던 겁니다. 관복을 맡겨둔 포목점에서 기일을 어겼고 다른 데서 구하자니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내일 입조하지 못하면 파직을 면치 못할 터인데 안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삭바느질하는 집을 수소문했고 하인들은 이웃에 빌려올 관복이 있는지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박 씨가 조용히 안채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시에 쏠렸지요. 아버님, 소부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쩐다고? 조복이 어떤 옷인 줄은 아느냐? 한 달은 잡아야 짓는 물건이다. 그러자 박 씨가 대답하였습니다. 새벽까지 지어 올리겠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실소가 터졌습니다. 하인배들이 고개를 돌리며 웃었고 시어머니는 차라리 못 들은 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득춘만은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전에 박 처사가 보여준 신기가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맡겨보거라. 박 씨는 고개를 숙여 예를 올린 뒤 피화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채에서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피화당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의 손에 조복 한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깃은 반듯하고 솔기는 고우며 수가 놓인 흉배까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밤새 초 한 자루를 태우며 홀로 바늘을 놀린 것이었지요. 이득춘이 조복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하인들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씨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잠깐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조복일이 있은 뒤에도 박 씨의 자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화당에 기거했으며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시백은 사랑채에서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박 씨가 이득춘에게 뜻밖의 청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마전에 나가 말 한 필만 사오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을 어디에 쓰려고? 소부가 쓸 데가 있사옵니다. 이득춘이 허락하자 박 씨는 마전거리에서 가장 볼품없는 말 한 필을 골랐습니다. 갈기가 엉기고 갈비뼈가 드러나고 한쪽 눈에 비루가 끼어 있었지요. 마상조차 거저 가져가라 할 만큼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인이 기가 찬 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아씨, 하필 저 말으려? 내일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놈인디. 박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피화당 뒤뜰에 메어놓고 매일 직접 꼴을 먹이고 솔로 몸을 닦아주고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한 달, 두 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말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털에 윤기가 돌고 근육이 붓고 눈에서 비루가 사라졌습니다. 가을에 이르러서는 한양 어느 마구간의 말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만큼 늠름한 체구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명나라 사신 일행이 한양에 들었습니다. 박 씨는 이득춘에게 그 말을 사신에게 내놓으라고 권했고 사신은 한눈에 반하여 비단 수십 필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고 말을 가져갔습니다. 헐값도 아니고 거저 데려온 말 한 필이 이대감댁 1년 살림에 맘먹는 돈이 된 것입니다. 안채가 술렁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지요. 가을이 깊어지자 시백에게 과거 응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랑채에서 밤늦도록 그를 다듬는 시백의 방 앞에 작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연적이었습니다. 크기는 아이 주먹만 하고 빛깔은 먹빛인데 들어보면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보자기 안에 쪽지가 한 장 끼어 있었지요.
이 연적에 물을 담아 먹을 갈아 쓰시면 됩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를. 박 씨의 글씨였습니다. 시백은 한참을 연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돌려보내야 하나, 받아야 하나. 망설임은 길었지만 끝내 보자기를 다시 싸서 벼루 옆에 놓았습니다. 과거 당일이었습니다. 시백이 그 연적에 물을 담아 먹을 갈자, 먹빛이 유난히 깊고 고왔습니다. 붓이 종이에 닿는 순간 글씨가 저절로 흘러나오듯 써졌습니다. 생각이 막힘없이 이어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빛을 내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방이 내려졌습니다. 장원 급제. 이대감 댁에 축하 인파가 밀려들었습니다. 이득추는 마당에서 눈물을 닦았고 시어머니는 떡을 찌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온 한양이 들썩였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피화당에 축하를 전하러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적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시백뿐이었고 시백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진 뒤 시백이 홀로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연적이 들려 있었지요. 피화당 쪽을 한번 바라보았으나 일어서지는 않았습니다. 조복을 짓고 말을 기르고 연적을 건넸습니다. 박 씨가 한 일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3번 모두 이 집안은 박 씨의 덕을 보았지요. 그러나 3번 모두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화당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 안에서 박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여인의 시간이 헛되이 흐르고 있지는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제3장. 허물이 벗겨지던 날. 박 씨가 시집 온 지 3년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박 씨가 시아버지 이득춘을 찾아왔습니다. 피화당에 들어앉은 뒤로 박 씨가 먼저 안채를 찾는 일은 거의 없었지요. 이득춘이 고개를 들자 박 씨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버님, 소부가 친정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친정이라면 금강산이 아니냐. 먼 길인데 어찌 가려고. 걱정치 마시옵소서. 사흘이면 다녀올 수 있사옵니다. 이득춘은 잠시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묻고 싶은 말이 입끝까지 올라왔으나 끝내 삼켰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박 씨가 떠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으며 가마도, 짐도, 수행하는 하인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튿날 아침 피화당 문이 열려 있었고 방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박 씨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아무도 오는 것을 보지 못했지요. 금강산까지 왕복 열흘 길을 사흘 만에 안채 하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미 이 집 사람들은 박 씨에 관한 일에 놀라는 것을 반쯤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박 씨가 돌아온 이튿날 뜻밖의 손님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박 처사였습니다. 3년 전 혼인을 약조하던 그날처럼 삼배옷의 집신 차림이었으나 얼굴에 감도는 기운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오래 기다리던 일이 끝내 이루어지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이득춘이 반가이 맞으며 안부를 물었으나 박 처사는 인사치레를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내 딸의 애군이 다하였습니다. 오늘 허물을 벗기러 왔습니다. 허물이라 하시면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피화당으로 안내해 주시지요. 이득춘이 앞서고 박 처사가 뒤따랐습니다. 피화당 문이 열리자 박 씨가 방 안 한가운데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본 박 씨의 눈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을 뿐입니다. 박 처사가 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3년치 미안함이 담겨 있었는지 박 씨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지요. 박 처사가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부적이 타오르더니 연기가 박 씨를 감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잠시 후 연기가 걷히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이득춘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정도가 아니었지요. 눈매는 맑은 샘물 같고 코는 반듯하며 입술은 첫 단풍잎빛이었습니다. 3년을 곁에 두고도 본 적 없는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박 처사가 담담히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워진 시련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돈댁에 잘 부탁드리겠소. 그 말을 끝으로 박 처사는 대문을 나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안채, 사랑채, 행랑채. 온 집안의 사람들이 피화당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 너무 놀라 걸음을 멈추었고 하인들이 마당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왔습니다. 시댁은 문지방 앞에 선 채 다리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며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을 조용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박 씨의 눈가가 붉어졌으나 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고개를 숙여받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박 씨가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남들의 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댁은 평안감사를 거쳐 병조판서에 올랐고 임경업과 함께 남경에 사신으로 다녀오며 명나라 가달의 난까지 평정했습니다. 귀국 후 시댁은 우승상, 임경업은 부원수가 되어 나라의 두 기둥으로 서게 되었지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여인 하나가 한양에 나타났습니다. 기룡대라 불리는 이 여인은 비단 장사를 핑계로 시댁의 관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곱고 말솜씨가 능란하여 관저 하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친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눈은 달랐습니다. 기룡대가 관저 앞을 지나가는 것을 한 번 보았을 뿐인데 박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방님, 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비단 장사치가 무슨 해를 끼치겠소. 비단 장사치가 아닙니다. 북녘에서 온 첩자이옵니다. 시댁이 반신반의하는 사이 박 씨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기룡대를 관저 안으로 불러들여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호왕이 보낸 것이지요. 돌아가시오. 살려보내는 것은 이번 한 번뿐이오. 기룡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비단 보따리를 움켜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나섰습니다. 첩자를 쫓아낸 뒤에도 박 씨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기를 읽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 씨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지요. 나으리, 대궐에 들어가 전하께 아뢰어 주십시오. 북녘 호왕이 10만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한 달 안에 이 땅을 밟을 것입니다. 시댁은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대궐에 들어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조정이 술렁거렸지요. 그런데 한쪽에서 냉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자점이 비웃듯 한 발 나서며 왕에게 아뢰었지요. 전하, 일개 부인네가 하늘을 읽었다 하옵니까? 조정의 기강이 이리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북녘과는 이미 화의를 맺은 터이온데 쓸데없이 민심을 어지럽혀서는 아니 됩니다. 김자점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백이 다시 한번 아뢰려 했으나 김자점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승상께서는 안방 말씀에 너무 귀를 기울이시는 것 아니오? 조정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시백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으며 왕은 결국 방비를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백이 관저로 돌아와 박 씨에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여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촛불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미 무언가를 각오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시겠지요. 나리, 피화당의 쌀을 들여 주십시오. 약초와 이불도요. 넉넉히. 지백이 아내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3년의 허물이 벗겨진 날, 박 씨는 마침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 손으로 주면서 다른 손으로 뺏는 법입니다. 변신의 기쁨이 채가 시기도 전에 더 크고 어두운 그림자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그 그림자를 본 사람은 박 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4장, 남한산성의 눈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북녘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평선 위의 구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10만 대군의 말발굽이 땅을 두드리며 일으킨 흙먼지였습니다. 용골대 형제가 이끄는 호병이었지요. 파발이 한양에 닿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적은 개성을 지나 남하하고 있었고 방비다운 방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 김자점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대신들이 이제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남한산성으로 향했습니다. 종묘사직을 뒤로하고 겨울 산길을 올랐지요. 신하들이 그 뒤를 따랐고 백성들은 버려졌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처참한 울음소리만 깔렸습니다. 남한산성의 겨울은 혹독했으며 성 안의 군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보리죽으로 하루를 버텼고 성벽 밖으로는 호병의 깃발이 산을 메웠습니다. 왕은 매일 성첩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았으나 구원병은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끝내 왕의 손에서 붓이 들렸습니다. 항복의 글이었지요. 그 글을 쓰는 동안 왕의 손이 멈추고 다시 움직이고 또 멈추었다고 합니다. 글이 완성되었을 때 먹물 위에 떨어진 것이 눈물인지 녹은 눈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은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병이 성문을 넘자 약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이 불탔고 곡식은 빼앗기었으며 힘없는 백성들이 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비명이 골목마다 울렸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였지요. 수많은 부녀자가 잡혀갔고 수많은 어른이 칼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20액의 관저, 후원 깊숙한 곳, 피화당 주위만은 호병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대나무 울타리 너머로 이상한 안개가 서려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면 방향 감각을 잃고 되돌아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피화당 안에는 20명 남짓한 부녀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관저의 식구들, 이웃의 아낙네들, 갈 곳 없는 노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전란이 시작되기 전 박 씨가 조용히 사람을 보내어 한 명 한 명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비화당 안에 박 씨는 차분했습니다. 미리 들여놓은 쌀로 죽을 끓이고 약초로 다친 사람을 돌보고 떨고 있는 아이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들을 보고 박 씨가 차분한 어조로 얘기하였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이 안에 있는 한 아무도 해치지 못합니다. 부녀자들이 박 씨의 눈을 보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눈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소문은 적진에도 닿았습니다. 한양 한복판에 아무리 해도 뚫리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적장 용올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병사 수십을 이끌고 관저 후원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대나무 울타리를 부수고 안개를 헤치며 피화당 마당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귀신 나온다는 집이냐? 안에 있는 자들 모두 꿇어라.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박 씨가 나왔습니다. 치맛자락을 가지런히 한 채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갑옷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등 뒤로 부녀자들을 감싸듯 서 있었습니다. 용올대가 칼을 뽑았습니다.
일개 계집이 감히 대군의 앞을 막겠다. 박 씨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용올대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용올대의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입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온몸을 틀어진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뒤따르던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씨가 용올대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눈을 맞추었습니다. 내 칼에 몇 목숨이 묻었느냐? 그것이 용올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형인 용올대의 소식을 들은 용골대가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튿날 새벽, 직접 정예 기병을 이끌고 피화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칼뿐 아니라 불화살까지 준비했지요. 울타리에 불을 질렀으나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기병이 돌격했으나 말들이 피화당 10걸음 앞에서 멈추어 서더니 앞다리를 꺾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짙고 차가운 안개가 일어 병사들의 시야를 삼켰습니다. 안개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울음 같기도 한 소리. 실로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정예라 자부하던 기병들이 하나둘 칼을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걷혔을 때 피화당 마당에는 용골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여 땅에 엎드린 채 갑옷의 끈이 풀려 있었고 투구가 벗겨져 맨머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어디서인가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형은 칼을 들었기에 칼값을 치렀다. 너는 살려보내겠으니 돌아가서 전하여라. 이 땅의 사람을 함부로 짓밟지 말라고. 용골대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기어서 물러났습니다. 10만 대군의 지휘관이 한 여인 앞에서 기는 모습을, 그 비참한 꼴을 본 호병은 아무도 없었으나 용골대 자신은 그 치욕스러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전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항복으로 싸움은 멈추었지만 인질이 끌려갔고 치욕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피화당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기와 집안에서 20명의 목숨이 살아남았습니다. 오직 한 여인이 그 목숨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용골대는 인질들을 이끌고 북으로 퇴군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긴 귀로가, 그리고 의주에서 기다리는 또 하나의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5장 중렬부인 박씨. 용골대의 퇴군 행렬은 길었습니다. 말에 실린 전리품, 줄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는 인질들, 그리고 한양에서 약탈한 곡식과 비단. 하지만 10만 대군이 한나라를 짓밟고 돌아가는 행렬치고는 장수의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용골대는 말 위에서 연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피화당에서의 치욕이 아직 등줄기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렬이 의주에 이르렀을 때였죠. 성문 앞에 조선 군사가 진을 치고 있었고 깃발에 쓰인 이름은 임경업. 부원수 임경업이 퇴로를 막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용골대, 여기가 내 무덤이다. 우리 백성을 놓고 가거라. 용골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만 대군 앞에 고작 수천의 조선 병사라니. 그러나 첫 번째 돌격에서 선봉이 꺾였습니다. 두 번째 돌격에서 좌익이 무너졌습니다. 임경업의 용맹은 한양에서 들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좁은 길목을 등에 지고 높은 곳에서 내리치니 수가 아무리 많아도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하루를 싸우고 이틀을 버텼습니다. 용골대의 병사들은 지쳐갔고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한양에서 박 씨에게 당한 기억이 병사들 사이에 퍼져 있었지요. 이 나라의 여인, 그것도 한 명에게 졌는데 이 나라의 장수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공포가 진영을 잠식했습니다. 결국 용골대는 후퇴를 명했습니다. 대패였습니다. 인질 일부를 건사한 채 압록강을 건넜지만 10만 대군의 위풍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느리고 조용한 봄이었습니다. 불탄 집터에 새 기둥이 올라가고 장터에 다시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란의 흉터는 깊었습니다.
끌려간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문 앞에 서 있었고 빈 자리를 남긴 밥상이 한양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편전에 홀로 앉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신하들이 국정을 아뢰어도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시백을 불렀습니다. 승상. 예, 전하. 그때 승상의 부인이 호병이 온다 하였지. 시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그러하옵니다. 왕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전의 촛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읍조리듯 힘없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 일개 부인의 말이라 하여 물리친 것은 과인의 허물이었다. 아니, 김자점의 말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과인 스스로 듣기 싫은 말을 외면한 것이었다. 시백이 황망히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승상의 부인을 대궐로 청하여라. 과인이 직접 치하하겠다. 정전에 조회가 열렸습니다. 문무백관이 좌우로 도열한 가운데 박씨가 대궐에 들어섰습니다. 조용한 걸음이었습니다. 비단 대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에 거드름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왕 앞에 예를 올렸습니다. 대신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피화당에서 적장을 처단했다는 소문, 10만 대군의 장수를 무릎 꿇렸다는 이야기. 한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정전에서 그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왕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씨 부인. 예, 전하. 부인의 충절과 지혜가 이 나라의 부녀자를 살리고 적의 기세를 꺾었소. 과인이 부인의 공에 보답하고자 하오. 왕이 내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단 위에 놓인 교지가 펼쳐졌습니다. 충렬 부인. 나라에 충성하고 절개가 곧은 부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씨가 2번 절하고 교지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든 박씨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으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3년의 냉대에도 전쟁의 참화에도 그리고 이 순간의 영예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시백이 대신들 사이에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강산 첫날 밤 족두리를 들어 올리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본 것은 박씨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좁은 시야였지요. 대궐을 나선 박씨와 시백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은 집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떡을 파는 안악이 박씨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2 손을 모았습니다. 시백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씨가 반걸음 앞서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시백이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느냐는 말. 그러나 그 모든 말을 삼키고 시백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부인. 박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지요. 2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관저 후원의 대나무 울타리가 보였습니다. 비화당이었습니다. 작은 기와집은 전란을 겪고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씨가 피화당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보낸 외로운 밤들이 혼자 끓인 죽 냄새가 바늘에 찔린 손끝에 아픔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씨는 피화당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시백과 함께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피화당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박씨 부인 전.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후원 구석 작은 방에 내몰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조복을 짓고 말을 기르고 연적을 건넸습니다. 첩자를 쫓고 전쟁을 예견하고 부녀자를 지키고 적장을 물리쳤습니다.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알아줄 때까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쌓아온 진심에 있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 씨 부인전은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 곁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